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20대 남성이 회사 생활 1년여 만에 갑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유족들이 사건 반장에 제보했습니다. 남성의 휴대폰에는 회사 부장의 상습적인 욕설과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우 김희열아가 일진 및 학교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매체가 재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부부싸움 중 남편의 폭행에 저항한 아내를 폭행죄로 기소유예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당방위라며 이를 취소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훌쩍 지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반장픽 푸처 핸접 사연 기억하십니까? 이 갑작스러운 이사로 계약금 2천만 원이 필요했던 여자친구. 자, 남자친구에게 반농담으로 자기야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했다가 그럼 차용증 써! 하는 남자친구한테 너무 서운했다는, 그래서 대판 싸우고 사실상 결별에 들어갔다던 그 여자친구 사연자 말이죠.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은 거의 일방적으로 차용증 쓰라던 남자친구의 손을 들어줬죠. 방송 직후 연락이 왔습니다. 사연자분 남친한테 오빠 미안해 힝 하면서 싹싹 빌었다는군요. 자, 남친 과연 용서했을까요? 축하드립니다. 재결합 성공. 박수. 자, 깨진 커플도 다시 이어주고 붙여주는 사건 반장 이 여세를 몰아서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반 보면서 운동한 덕에 살 많이 빠졌어요 하신 윤진영님, 시애틀 한인 모임에서도 사반과 출연자들 인기는 짱짱짱 하신 한혜성님, 당뇨로 고생하는 안은혜 여사, 의사쌤한테 당 관리 잘했다고 칭찬받아서 기분 완전 업 하신 박세보미님, 자, 작은 병원에서 인사 담당자 일합니다. 일부 을들의 갑질로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하신 최문희님, 3살짜리 딸이 어린이집에서 같은 반 아이한테 물렸어요. 누가 문 건지 문의를 했더니 개인정보라서 못 알려준답니다. 피해자는 저희라고요 하신 송정아님, 코스트코에서 시식 코너 담당합니다. 일부 몰상식한 손님들 갑질 때문에 너무 힘들고 미치겠어요 하신 안은주님, 애틀란타의 나세림님, 황선일님, 김정미, 자스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스바 뉴스에일 육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걸핏하면 흉기 위협, 또 흉기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어느 술집 아닙니다. 두 남성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자, 그런데 사장님이 남성들한테 다가가죠. 알고 봤더니 한 남성이 내 그 녀석 죽일 거야 하면서 살벌한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담배까지 피니까 사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제지를 합니다. 자, 그런데도 그러든지 말든지 막무가내 그냥 죽여버릴 거야. 자, 결국 사장님 나가주세요 하니까 사장님 지금 나가시라고 하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사장님 밀치고 계속해서 폭언과 위협, 저렇게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자, 심지어는 탁상용 램프를 던졌어요. 사장님 목을 또 조릅니다. 자, 일행이 말리지만 그래도 폭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심각한데요. 아이고. 자, 일행이 나가자고 해서 저 남성 가방을 저렇게 챙겨 오더니 갑자기 가방에서 뭘 꺼내? 자, 그렇습니다. 뭘 꺼내요? 그렇습니다. 흉기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사장님이 막 놀라서 자, 이거 뭐라고 설명도 못 하겠어요. 너무 살벌한 상황이라서. 자, 몸싸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사장님도 남성을 밀치면서 강하게 저렇게 저항을 합니다. 자, 바로 그 순간 옆에 있던 사람들이 또 달려 나올 텐데요. 아이고, 말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자기
야, 이거 당시 상황부터 좀 정리하고 가죠. 네, 지난 3일 밤 11시 반쯤이었습니다. 경기 시흥의 한 술집이고요. 40대 남성이 업주를 때리고 흉기까지 꺼내서 위협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당시 가게의 손님이 저 2명뿐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말소리가 다 들렸는데 한 남성은 이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담배 끄라는데 끄지도 않고 대화 내용도 뭔가 심상치가 않고 마침 영업 마감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나가주셔야 한다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남성이 언성을 높이면서 업주를 위협을 했던 거죠. 일행은 계산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일단 사장님 입장에선 이 상황을 좀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계산은 됐습니다. 그냥 나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 그 술값 받지 않겠다는 게 자신을 좀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떤 건지 갑자기 업주를 폭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탁상용 램프를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일행이 남성을 말리면서 나가자고 해서 상황이 정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자, 교수님. 가방에 흉기를 왜 들고 다녀? 지금 요즘에 흉기 들고 다니는 게 뭐 유행같이 정말 아주 걱정스러운데요. 이 남성이 이제 가방을 챙기고 나가려고 할 때 아까 램프를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예. 램프 값을 갖다가 요구를 하니까 자기가 생각해봐도 돈을 물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램프 값을 물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가라고 그랬는데 그렇으면 끝났을 텐데요. 또 이 사람이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아까 보셨던 것 같이 가방에서 흉기를 갖다가 꺼내서 위협하고 이 업주의 그 얼굴에 흉기로 가격을 했죠. 어이구. 근데 실제로 이제 칼날 부분은 위에 이제 포장이 돼 있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흉기만 나오면 이제 저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맞았지만은 야, 이 잘못하면 죽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당연하죠. 들어서 강하게 이제 저항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행이 말리면서 상황이 종료됐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남성이 가게를 떠나고 난 뒤에 자기하고 말렸던 일행과도 폭행하고 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남성이 이 흉기 이거 원래 일행을 갖다가 협박하려고 갖고 왔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제발 저걸 쌍방폭행이라고 말씀해 주지 마세요. 저도 쌍방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두 번 정도는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흉기를 꺼내기 전과 후인데 저 사장님이 놀라울 정도로 사실 침착하게 처음에 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하시면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맞서서 싸우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뭐 때리거나 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렇죠. 손을 맞거나 밀어내거나 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저항밖에 안 하셨어요. 사장님도 이 정당방위 인정받기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신답니다. 뉴스 같은 걸 좀 보시나 봐요. 그래서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흉기를 꺼내니까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졌죠. 그렇죠. 게다가 포장돼 있다라고 하지만 조금 아는 입장에서 포장되는 게 더 무서웠을걸요? 일반적으로 누가 흉기를 포장해 놓습니까? 저건 쓰겠다고 작정하고 나온 거잖아요. 어딘가에 저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사실 흉기를 빼앗고 밀쳐내는 쪽으로 집중을 하지 주변에 다른 어떤 본인도 뭐 흉기를 든다거나 이렇게 맞서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2차 폭행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러니까 무기 대등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서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주변에 집기 망가진 거 그리고 사장님도 이렇게 흉기 맞고 이런 과정에서 부상도 입으셨다고 하거든요. 충분히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 사장님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가보죠. 이런 게 바로 적반하장입니다. 황당합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출근길 불박차 잘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차선 1, 2차선 다 막고 서 있는 저 차. 뭐야? 빵빵빵빵 하는데 반응이 없어. 다시 빵 하는 게 저기서 사람 오네. 차준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미안하다고 인사도 안 해. 다시 한번 빵 했죠. 그랬더니 돌아서 손가락으로 뭘 했어요. 손가락 하트? 아닙니다. 손가락 욕. 법규를 날린 겁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정말 고개 조금 숙여서 죄송하다 하면 될 걸 갖다가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자, 저게 이제 외제차 운전자가 두 차선을 막고 이제 정차가 된 상황이었어요. 이 블랙박스 운전자 같은 경우는 출근길에 그것을 보고 좀 빼달라라고 뭐 정당한 요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이후에 빼러 왔을 때 다시 뭐 뺐냐 이런 식으로 해가 또 다 경적을 울렸는데 그때 지금 손가락 욕을 했던 상황입니다. 손가락 욕 다음에는 이 운전자가 한 8초 정도 나도 욕할 수 있다. 삐 이렇게 세상에. 누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논란이 됐는데 본인이 좀 걱정한 거는 나도 이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손가락 욕은 사실은 뭐 모욕죄나 이런 게
될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본인의 어떤 경적을 8초간 누른 거 우리 도로교통법에 보면 난폭 운전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인데 난폭 운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음을 발생시켰을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삐삐삐삐 이렇게 가면 그건 난폭 운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유는 좀 있어 보입니다. 이유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이 저렇게 다 막아버렸는데 저거.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애타게 알사탕을 찾은 이유입니다. 자 무슨 일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119 공동대응 부탁드립니다. 네, 혈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먹는 포도당 있어요? 집에 없어요? 마트에 뭐 사탕이나 사올게. 알사탕. 그거 아무것도 단 거. 혈당이 어떻게 해야지? 빨리. 잔도 마지막. 아저씨 고개 들어보 있어. 고개 들어보세요. 사탕 하나 묶어라. 아, 진짜. 사탕 하나 묶어라. 고개 들어보 있어 빨리. 혈당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아 교수님 사탕 하나 묶으러. 네. 정말 그 지난달 6일 오후 10시 25분에 경남 창원시에서 이제 발생된 사건인데요. 경남 창원시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한 경찰관의 기지로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다라고 하는 60대 남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니까 전화를 갖다 신원 확인을 해서 전화를 하니까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 저혈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거기에서 본인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이제 사비를 줘서 사탕을 사고 와서 아까 잔돈 나중에 받겠다는 그것도 상당히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빠른 응급 처치로 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고 지금은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좋은 말씀이. 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얼른 와서 사과하세요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만나보시죠. 자 어느 가게 앞입니다. 한 남녀 커플이 보이는데요. 뭔가 싸웠는지 분위기 싸하죠. 자 갑자기 그 순간 자 보니까요 막 싸우는 것 같아. 자 밥을 발로 입간판을 팡 쳤어. 자 여성은 무서워서 막 뒷걸음질 치죠. 자 그러면 이게 박 변호사님 예. 지론이 있잖아요. 박 변호사님의 저런 남자 만나면 안 된다. 직접 때리지 않더라도 벽 치고 뭐 부수고 이런 놈들 만나면 안 된다. 그게 우리 박 변호사님 지론 맞아요. 아닙니까? 폭력의 시작이고요. 막 저런 성향이 있는 사람은 사람한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 상황은 뭐냐면 지난달 20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깜판을 이제 영업 이후에 놔뒀는데 이 깜판이 많이 훼손이 돼 있어서 나중에 CCTV를 돌려봤더니 저 영상이었대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싸웠는지 뭐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발로 막 차는 모습까지 이제 포착이 됐고 이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잡지는 못했고요. 아이고야. 이 깜판이 이제 이 길거리에 두는 게 맞냐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거는 두 번째고요. 암만 있던 남의 물건이잖아요. 남의 물건이 손괴한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점주는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배상은 안 받을 테니까 사과는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제 경찰에서 사실은 이 검거하려면 또 바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헤어지는 거 진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다음 이어가죠. 이 손님 뭔가 수상한데 자 이건 뭘까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어느 마라탕 가게에 접수된 주문건입니다. 요청사항을 볼까요? 저번에 머리카락 나와서 한번 공짜로 주신다고 해서요. 안 되면 취소하세요. 라고 적혀 있는데 이 고객 자신이 넣고 싶은 재료만 넣을 수 있는 셀프 마라탕을 주문. 자 그런데 금액이 무려 58,000원. 온갖 산해진미 재료를 다 넣었던 겁니다. 야, 난 흙 퍼서 장사하냐?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 손님 2번이나 머리카락 문제로 컴플레인을 걸고 환불까지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신 것처럼 배달하는 집입니다. 마라탕을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나왔다라고 사진을 보내주시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좀 찜찜하긴 했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배달 음식에 뭐 들어갈까 봐 두건을 아예 쓰고 일하는 곳이라서 다른 손님에게는 머리카락 나왔다는 그런 요청을 컴플레인 받은 적이 없대요. 하지만 따지지 않고 환불을 해달라면 환불을 해주고 아니면 새로 만들어줬답니다. 그렇게 2번 해주는데
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환불을 요청을 하길래 그러면 다음번에 무료로 드릴게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 주문을 했대요. 어허. 근데 주문했더니 내용이 지금 보신 것처럼 58,000원. 평소 안 났던 소고기까지 다 넣어서. 소고기 네. 마라탕으로 저도 가끔 먹지만 58,000원 나오기 힘듭니다. 힘듭니다. 사실. 더군다나 배달인데. 예. 찜찜하네요, 진짜. 찜찜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정말 갱년기 때문일까요? 자, 우리도 오늘도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내 없는 아내 친구 모임에서 골프 치겠다 이런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인데요. 일단 이 사연자는 22년차 부부입니다. 사연자의 남편은 골프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고 또 취미도 골프입니다. 반면에 사연자인 아내는 골프에 취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약속 있다면서 나갔다 왔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멤버가 골프를 좋아하는 사연자 친구 부부, 그리고 사연자의 친구, 여성입니다. 그리고 남편, 이렇게 4명이었던 거죠. 이렇게 넷이서 스크린 골프장에서 게임을 하고 온 거였고 엄청 가까워져서 이 멤버 생일 때마다 골프 치겠다 이런 약속까지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보면 남녀 2대2로 짝까지 맞는 모양새라서 아내가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한마디를 했더니요. 남편이 하나도 안 이상하다면서 오히려 당신이 갱년기라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연자는 이게 정말 갱년기 문제냐? 아내 없는 아내 지인 모임에서 골프 치는 거 이상한 거 아니냐라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여보, 지훈 엄마, 내가 당신한테 골프 배우라고 했잖아. 시간 없네, 돈 없네 하면서 안 배운 건 당신이야. 아이, 그러놓고 왜 날 불륜남처럼 몰아가. 아이고, 내가 이래서 당신한테 사건 반장 같은 거 그만 보라는 거야. 갱년기 약이나 빨리 드셔. 동그라미. 좋습니다. 오늘 구도 좋아요. 다음 아내입니다. 갱년기 좋아하시네. 야, 양지열, 네가 사람이야? 내 친구 자연이랑 골프를 네가 왜 쳐? 네 생일날 마누라 놔두고 왜 자연이랑 골프를 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그게 자연스러운가? 아이고, 지훈아, 네 아버지란 인간 말하는 것 좀 봐라. 아이고, X. 좋습니다. 자, 족보가 이상한데. 우리 박 변호사님부터 가볼까요? 네, 뭐 이제 사실은 만약에 이제 전혀 모르는 여성하고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했다 그러면 문제 여지가 있지만 이제 골프 운동이라는 게 4명이 좀 필요하고요. 왜 남녀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남녀 2명이 돼야지만 이게 레이디 티하고 이게 정상 티, 그 남자 티 요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 3명, 여자 1명, 또 여자 3명, 남자 1명 이게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하지만. 그리고 아마 고지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뭐 다만 아내가 너무 싫어하시면 안 하시면 되죠. 안 하시면 되는데 큰 문제는 저는 뭐 골프 제가 좀 하는 입장에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군요. 저 양 변호사님은 당연히 아내분 편을 들 줄 알았는데. 사실 저는 골프를 안 쳐요. 전혀 안 치는데 2가지 때문에 일단 남편분이 골프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멀리 골프장을 간 것도 아니고 스크린 골프장을 갔다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내 모임 정도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내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지만 이걸 꼭 의심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다만 남편 잘못한 건 있어요. 왜 거기서 갱년기 얘기를 왜 해요? 진짜? 그건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그건 잘못하신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의심하실 것까지는 아니다. 자, 그 반대 의견도 정말 궁금합니다. 교수님부터 가보죠. 일단 이분이 이제 결혼 생활이 22년 정도 되셨다라고 하니까 한 50대 초반 정도 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그 이 생일날, 그러니까 이분이 골프 관련되는 업을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그런 모임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전에 자기 아내에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몰래 가가지고 나중에 그게 이제 들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좀 약간 이상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각설하고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남편 친구들하고 자기한테 얘기 안 하고 몰래 모여가지고 어디서 고스톱을 치거나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분이 상당히 좀 뭔가 찜찜한 그런 그 느낌을 그 아내분이 느끼시기 때문에 갱년기라면 더 잘해 주셔야죠. 예. 자, 이 기자, 여자의 촉은 무섭잖아요.
근데 촉도 촉인데 일단 갱년기 언급이 나온 순간 그 앞에 이 남편의 논리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이게 그 4인 모임이 문제 없다, 이 모임 문제 없다 이런 논리로 계속 가셔야지 왜 네가 예민한 거야 지금 이런 논리로 가는 순간 힘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아내가 갱년기면 더 잘해주셔야죠. 그 KKY님 친구도 이상합니다 하셨고요. 서은경님 갱년기가 거기서 왜 나올까요 하셨습니다. 긍정서희님 거울 치료해야 한다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K님 그냥 이참에 같이 취미생활 하세요 하셨습니다. 예.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제보 채널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많은 소식 전해주시죠. 자, 어제 이 시간에 40년 전 2살배기 때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남의 손에 맡겨졌던 사람입니다 하고 사연 보내주셨던 김연주님, 10년간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던 그 모녀를 찾습니다 하셨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김현준 님이요. 사설 탐정을 통해서도 찾지 못했던 그 김석준 한태자 모녀님, 그 지인분이 마침 사건 반장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한태자 님께 직접 전화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했더니 연주가 우리 이렇게 찾고 있을 줄 몰랐다 하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아이고야. 이런 25년 만의 해우가 사반을 통해서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진 커플도 이어주고 이산 가족도 찾아주고 말이죠. 훈훈합니다. 자, 또 하나의 소식. 부산의 김인영 님이 그제 저희가 배우 김민종 씨의 그 롤스로이스 미담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자, 그 뉴스를 보시고 제보를 주셨어요. 30년 전 부산 해운대 한 포장마차에서 있었던 일인데 인영 님한테 딱 봐도 회사 간부처럼 생긴 중년 아저씨가 작업을 걸면서 치근덕대더라는 겁니다. 싫은 티를 팍팍 내도 떨어져 나가지 않던 중년 남성. 바로 그때 아저씨, 이분이 싫다잖아요. 그거 참 그만하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정의의 사도가 누구였느냐? 딱 봤더니 몸에서 광채를 뿜어내던 20대 초반의 김민종 씨였다는 겁니다. 세상에. 김민종 씨가 직접 택시까지 잡아줘서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자, 사건 반장을 통해서라도 30년 전에 그 일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설마 탈모? 폼 타입으로 빠르게 스며드는 로게인 폼의 미녹시딜 성분이 모발 성장을 촉진해 탈모를 치료합니다. 폼 타입으로 간편하게 탈모엔 로게인 폼. 이십 대 남성이 회사 생활 1년여 만에 갑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유족들이 사건 반장에 제보했습니다. 남성의 휴대폰에는 회사 부장의 상습적인 욕설과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친형이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싶다면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더 많이 이 사건이 공론화됐으면 하는 마음에 전영진이라는 친동생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고 싶다는 뜻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나가고 있죠. 오른쪽에 계신 분입니다. 자, 이번 사건 영진 씨의 휴대전화 잠금이 풀리면서 내막이 드러났습니다. 네, 27살 전영진 씨입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는데요.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서 2년째 일해오던 중이었습니다. 이 대리점은 사업주 가족, 그리고 직원 이렇게 3명이 일하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영진 씨는 여기서 막내였고요. 지난 5월 22일에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러 가겠다고 나섰는데 회사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한 숲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동생이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 날 유품과 함께 휴대전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형이 그 동생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었고요. 여기에는 통화 녹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직장 상사와의 통화 내용이었고요. 들어보니까 폭언, 욕설, 그리고 협박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진 씨가 사망한 이유 직장 상사의 괴롭힘 때문이었다고 유족들은 보고 있습니다. 영진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은 내 동생, 내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다는 거예요. 통화 녹취 파일, 거기 담긴 상사의 그 엄청난 욕설, 폭언, 직접 들어보시죠. 야, 철래, 네가 오늘 나 끝났다까지 길어도 쳐맞고 들어갈라는데 너 아침에 나서 쳐맞을래? 네가 안 돼서 좀 안 맞으니까
컴퓨터 풀어줘갖고 이 새끼가 맞고 싶지. 죄송합니다. 양양이랑 양양에 둘 다 없습니다. 니 좋게 얘기하면 안 좋아. 처먹었어. 그렇습니다. 그 나한테 쳐맞고 며칠 지나면 원상 그대로. 아 진짜 이 새끼야 이제 죽여버려. 이 새끼야 이게 또 쳐맞고 싶지 니. 죄송합니다. 내가 뭐라 했어 니한테. 형께 직접 보고 드리려고. 맞고 시작하자. 내일부터 무조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출근하자마자 마당 가서 셀카 해놓고 엎어. 알겠습니다. 50대씩 팔 테니까.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알겠습니다. 이제 뭐 얼굴 때리고 그런 거 좀 그런 거 같으니까 이제 튀긴 거 개설해갖고 빠따 맞아. 알았어? 알겠습니다. 저런 녹취 파일 90건 정도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들어봤거든요.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업무 특성상 아마 전화를 통해서 업무 지시를 좀 내리는 것 같습니다. 뭐 배달, 부품 배달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 동안 711건의 이 녹음이 되어 있었고 그 중에 90개가 지금 이 욕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일부러 녹음한 건 아닙니다. 자동으로 아마 녹음되는 그런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소개했지만 상당히 욕이 이 심각한 욕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 지금 직장 상사 얘기 중에는 집에 가면 뭐 딴짓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야근 시킨다. 알겠어? 너 지금 마지막으로 봐주는 것다. 알겠어? 라고 지금 약간 가혹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 웃어 보이냐? 진짜 끌려가서 어디서 가둬놓고 두드려 패봐? 팔다리 하나씩 잘라줘?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 전에 욕설하고 합쳐보면 이게 사실은 그냥 약간 겁을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뭔가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 얘기이기 때문에 이 영진 씨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떤 공포감을 느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영진 씨는 본인에 대한 폭언, 협박은 견뎠습니다. 자, 그런데 영진 씨를 무너뜨리게 했던 마지막 대목이 있었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결국 부모님까지 욕을 하고 협박했다는 건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내 가면 진짜 죽어. 진짜 사람 이거나 지금 때려 죽여. 아닙니다. 예, 형. 찾아줬어? 예, 그렇습니다. 찾았대? 예, 그렇습니다. 너 전화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다시 그냥 불러내려 죽일 거야 이 새끼야.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너 가만 안 둬. 그때 내가 지금 나가는 거 지금 겨우겨우 꾹꾹 참고 있는데 진짜 눈 돌아가면 다 니네 애매비고 다 쫓아다 죽일 거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 이 새끼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첫 직장 27살 첫 직장에서 저런 봉변을 당했습니다. 뭐 누가 저걸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JTBC 제작진에서 친형님을 이제 취재를 했는데 사회 초년생이고 첫 번째 직장이고요. 워낙 그 숨진 영진 씨가 굉장히 착하고 순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이다라고 해야겠죠. 사실 이제 첫 직장이고 그런 성격을 아니까 주변에서도 괜찮냐고 자주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그렇다 괜찮다고 하고 주변에게도 저런 일을 겪고 있다는 걸 전혀 얘기 안 해서 몰랐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지나가는 말로 아우 직장 상사 중에 뭐 조직폭력배가 아는 사람이 있대요 이런 식의 얘기는 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실제 조사 결과 조직폭력배와 연관성은 없답니다. 하지만 저런 영진 씨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정말 가슴 아픈 게 지나가는 말로 몇 주 전에 나 회사 그만둘까라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네. 근데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인가 보다 하고 적극적으로 말리질 않으셨대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저렇게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그 순간이 후회가 되시겠어요. 부모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관두라고 했더라면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한다. 근데 뭐 어렵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느닷없이 그냥 그만둘까 이러니까 부모님은 그냥 넘어가신 거죠. 자, 교수님. 그 통화 녹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주 그 얘기하는 그 대화체 이런 것들이 아주 야비하네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저 사람에게 대하게 되면 좀 이렇게 그 속에 뭐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쳐받고 그렇지 않고 저렇게 좀 착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점점점 주눅이 들어간다는 거죠.
형이 얘기하는데 원래 저런 성격이 아니었대요. 근데 저 사람 이제 하루는 차를 타고 가는데 차에서 저 사람 전화가 왔는데 여기 블루투스 요즘에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귀에다가 휴대전화를 대고 굉장히 긴장하면서 뭐 군대식으로 얘기했다는데 요즘 군대 저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형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당한 일을 생각하면 너무 원통하고 이 욕설하고 이 폭언 이것이 너무 심해서 정말 이 친형은 자기 부모님에게 이 내용을 갖다 그대로 전달해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아버지는 지금 2달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저희 제작진이 말이죠. 이 폭언의 당사자 직장 상사와 어렵게 접촉을 했습니다. 일단 그 사람 얘기 입장 좀 들어보시죠. 욱해서 그런 게 욱해서 제가 뭐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일하다 보니까 뭐 이 친구가 말을 해도 제대로 듣질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욱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사생활 문제도 있었고 걔가 빚 때문에 시달리는 것도 있었고 게임을 해서 뭐 금전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그 전에도 몇 번 뭐 그런 적이 있었다고 제가 덤탱이 쓰는 느낌이죠. 자, 이 사람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 회사는 가족같이 운영하는 곳이다. 직원을 가족처럼 대한다. 괴롭힘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에 좀 여쭙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지금 대하는 모습 영진 씨 보면 상당히 위축돼 있습니다. 즉각 대답하고 막 겁을 먹고 진짜 폭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그걸 확인하기 어렵겠죠. 근데 계속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죽음의 원인이 자기가 때문이 아니다. 금전적 문제가 있었다.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고 거짓말도 많이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회사 사업주도 마찬가지예요. 막 상사가 일부러 겁을 좀 줘서 잘하려고 했나 보다. 이런 좀 감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상당히 위축돼 있고요. 누가 저렇게 욕을 합니까? 그리고 그 욕설에 대해서 겁을 먹어가지고 도망가는 아니면 위축된 모습이기 때문에 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실제 폭행도 이루어졌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저런 해명 같지 않은 해명을 들은 유족들은 정말 한 번 더 무너지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빚에 대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빚이라고 해봐야 900만 원 정도였고 그중에 게임 관련된 건 1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900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큰 돈일 수 있지만 일단 최소한 영진 씨에게는 이 900만 원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사정이 어려운 건 아니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과거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상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또 그 극단 선택을 한 바로 그날 그 영진 씨 차 블랙박스에 어떤 한 녹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진 씨가 혼자서 이제 귀찮은 거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빚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가족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가족들이 상사를 폭행죄 또 협박죄 등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제가 그 마지막 질문 그 교수님께 드릴게요. 예, 교수님. 지금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그 생각하실 거예요. 피해자의 얼굴은 공개하고 가해자 이 사업주, 이 직장 상사의 얼굴은 가리고 음성까지 변조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이게 말이죠. 유족들이 그렇습니다. 강력 사건 범죄 피해자 유족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 우리 가족의 이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이름을 공개해서라도 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서 이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길 원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실상 자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사실은 돌아가신 분의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그 생떼 같은 그 자식을 이런 그 대우를 받고 잃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가해자가 하는 얘기는 나 잘못한 거 인정한다. 근데 나 업무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좋게 얘기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나는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나는 뭐 그때마다 또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했고 그걸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어떤 행동과 이 사람의 죽음과의 연관성을 갖다가 철저하게 부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물론 뭐 그게 본능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녹취록까지 다 공개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그 국민들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왜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정말 그 공감을 느끼시면서 그야말로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분노를 느끼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가족같이 운영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참으로 좀 우스꽝스럽네요. 자, 가족같이 운영하는 회사다. 직원을 가족처럼 대한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 아들, 당신 부모한테 그렇게 쌍욕합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 당신도 알 겁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글로리를 통해 스타덤에 오른 배우 김희열아 씨. 그런데 그 자신이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의혹이 어제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중학생 시절 빅상지라는 일진 모임에서 활동했고 담배 심부름, 금품 갈취 등을 했다는 건데요. 이 언론은 김 씨 본인도 일진 모임에 속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늦은 저녁 소속사는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해당 기사의 선동적인 제목과 다르게 김희열아는 일진 활동을 인정한 적도, 일진 활동을 한 적도 없다, 폭력에 가담한 적도 없다라는 건데요. 진실 게임 국면에 들어간 이 사건, 누구의 말이 진실인 걸까요? 자, 어제 우리가 잠깐 이 얘기를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어제 나온 보도였습니다. 배우 김희열아 씨가 중학교 재학 시절 당시에 일진 모임인 이른바 빅상제 멤버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가 중학교 3학년 재학 당시에 한 학년 후배가 저지른 절도 사건에 연루가 됐었다는 건데 이 일로 이 김희열아 씨와 그 동생 모두가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김 씨는 그때도 지금도 내가 시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절도를 하라고 후배에게 시킨 것이 아니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그 당시에 내가 집안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후배가 날 도우려고 자처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후배 당사자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 대한 학폭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김 씨가 일진 모임인 이른바 빅상지에 속한 멤버였고 자신들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거나 돈을 빼앗아서 노래방에 간 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빅상지, 그러니까 빅 더하기 상지예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상지는 다니던 학교 이름이고요. 빅은 그냥 영어의 빅입니다. 그래서 빅상지라고 중학교에 일진 모임 쉽게 말씀드려서 좀 논다고 하는 친구들끼리 만든 모임이고, 그때 당시에 이 모임의 카페에 김희열아 씨가 실제로 활동하면서 남긴 글도 아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저기 소속돼 있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저 모임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돈을 뺏고 이런 것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만 이 김희열아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뺏긴 적은 있어도 언니들이 갑자기 돈 마련해와 그래서 이렇게 마련하고 친구들께 돈을 모아준 적은 있어도 내가 다른 친구들로부터 돈을 뺏거나 때리거나 한 적은 없다. 다만 내가 맞은 적은 있다, 언니들한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잠시 후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학폭 의혹이 나온 이후에 이게 어제 저희가 전해드릴 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때 이제 반론이 안 나왔었는데 완전 부인을 합니다. 그렇죠. 소속사 입장문이 좀 나오는데요. 입장문은 일단은 이 폭력이나 이런 일진 이 제목과 달리 김희열아가 일진 활동을 인정한 적도 없고 일진 그 활동을 한 적도 없다. 폭력에는 특히 가담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빅상지 얘기를 좀 합니다. 빅상지가 일진 모임은 아니라고 합니다. 평범한 학생들도 많았고 이 제보자들은 또 오해를 풀고 김희열아한테 사과를 했으며 언론사에 이 사실을 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희열아 역시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제보자가 내게 이제 오해가 있었다고 사과를 했고 기자들한테 이 내용을 했는데 그건 다만 제보자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누가 정말 어떻게 오해가 풀렸는지 이 부분에서는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보통 이런 일이 나오면 정말 나도 당했다 하면서 팍팍팍 지금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 보도가 있고 나서 중학교 동창임을 자처하는 어떤 사람의 글이 나오긴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약간 다릅니다. 김희어라 씨랑 같은 중학교 출신이라고 밝힌 네티즌들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김희어라 씨가 소위 그 노는 애 무리는 맞다. 하지만 요즘 학폭 이슈 뜨는 것처럼 그 정도 수위로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한 기억은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기억나는 최대 악행이 급식실 줄 설 때 새치기 한 정도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일진 모임이라는 빅상지에 대해서도요. 다른 동창들한테 물어보면 아 그거 뭔지 안다라는 의견이 반. 그거 뭔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된 만큼 유명한 그런 그룹은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SNS에서도 댓글을 살펴봐도 비슷한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요. 나도 같은 중학교 나왔다. 문제 일으키는 애들 무리는 따로 있었고 김희어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좀 안 됐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팽팽히 맞서고 있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손편지입니다. 자, 이렇게 팽팽한 가운데 또 재반박이 나온 거예요. 4개월 전에 김희어라 씨가 이거를 보도한 언론사에 손편지를 직접 썼더라고요. 그 기자에게.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 그런 어떤 행동들이 있다. 하지만 그 물에 우두머리라 이렇게 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혀 상상도 못했었고 어떻게 보면 억지로 주변 친구들을 강압적으로 대한 적도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과거에 본인이 깨닫지 못했지만 주변에 상처를 줬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성하고 자책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교수님, 저도 이제 오늘 어떤 입장이 맞는 건가 계속 좀 고민을 했는데 조금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일단 했습니다. 자, 교수님 좀 마지막으로 총평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사실 이게 피해자하고 가해자의 그 어떤 느끼는 감정은 사실 이런 종류는 가해자는 굉장히 쉽게 잊어버리고 피해자는 오랫동안 또 이제 기억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좀 더 이렇게 분노로 증폭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지금 설왕설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쪽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픽상지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그와 관련된 일진 모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약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사실 넉 달 전에 손편지를 쓰고 한 모든 것들이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어떤 결론을 갖다 섣불리 내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갖다가 또 이게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어제 그렇게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또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밝히고 그 준비하던 뮤지컬이 있었거든요. 출연을 강행하기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른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검찰이 부부싸움 중 남편의 폭행에 저항한 아내를 폭행죄로 기소유예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당방위라며 이를 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자, 부부싸움 난투극이 헌재까지 간 거예요. 자, 어떻게 싸운 겁니까? 네, 일단 지난 2021년 1월 아침부터 인천의 한 가정집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전 9시 4분쯤에요. 남편은 112에 신고를 합니다. 여자가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 6분 뒤에 아내도 119에 신고를 합니다. 남편한테 폭행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했는데 당시 남편의 오른팔에는 긁힌 모양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 아내는 그 당시 상황을 다 녹음을 했대요. 그런데 워낙 이 살벌한 워딩들이 나가서 저희가 그 내용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는데, 자, 박 변호사님이 좀 간략하게. 이거 이거 그대로 이제 전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글로 이제 아니면 소리로만 말씀을 드리면 아마 남편하고 지금 다투는 과정에서 녹음이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나가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 이후에 어떤 철제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들렸고요. 아내가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또 발로 차지 마라. 오지 마라라고 비명을 질렸고요. 그 후에 폭행 도중에 아라는 또 남편은 짧은 비명이 또 한 차례 녹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마지막에 하는 이렇게. 짧은 비명이. 예. 자, 그렇다면 일단 이 부부 싸움 와중에
이 아내 여성의 상태는 어땠는지 그 변호인에게 직접 한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남편이 뭐 물건을 들고 이제 때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발로 찼는데 아내를 그다음에 이제 아내가 그 어떤 책상에 이렇게 가격당해서 세게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허리 쪽에 한 달 정도의 이제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고요. 한 달 정도니까 뭐 완전히 부서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때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다고 계속 그렇게 네, 그게 병원도 오래 다니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럴 정도였던 피해이긴 했습니다. 자, 일단 뭐가 됐든 양쪽이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둘 다 조사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이 여성이 무려 28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장, 그러니까 허리 쪽에 뼈를 다친 겁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다쳤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성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남편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자기를 막 잡아 끌고 밖으로 내보내려 했으니까 거기 좀 버티는 과정에서 손을 떼내려다가 남편을 핥힌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심지어 남편이 뭐 발로 배 부위도 폭행을 하고 휴대폰도 뺏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허리가 책상에 부딪히기까지 다 주장을 했고요. 남편은 아니다. 나 이 여성, 나 아내 때린 적 없다. 오히려 그 여성이 지금 그릇을 뭐 던지고 폭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요. 누워서 발로 막으면서 신고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신고하는 자기 휴대폰을 오히려 아내가 뺏으려고 했다가 발로 밀었고 발로 밀어서 혼자 넘어져서 다쳤다고 그랬습니다. 좀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팔 핥히다 폭행죄.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쌍방 폭행이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제 남편에게는 상해죄 그리고 이 아내에게는 폭행죄를 각각 적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내가 핥힌 그 행위 자체를 갖다 폭행으로 이제 봤는데요. 사실 이제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예컨대 뭐 어떤 사람에게 주먹질, 발길질 하는 거 말고 폭언, 폭설도 폭언이라 이 욕설도 반복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때릴 듯이 위협하는 거, 머리카락 자르는 거, 물건 던지는 거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상해죄는 바로 이 폭행죄처럼 유형력을 행사하는 거에다가 거기에다가 생리상 어떤 기능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장애가 발생되면 되는데 지금 아내 같은 경우는 허리뼈 골절로 4주 진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은 그런 식으로 양쪽을 갖다가 그렇게 적용을 갖다 한 겁니다. 그럼 둘 다 처벌을 받은 거예요? 네, 일단 여성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혐의는 인정된다 하지만 범죄가 경미하다라면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걸 의미를 하는데 이 경우에 처벌을 면할 수는 있지만요. 일단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민사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고 또 이 수사 경력 자료도 5년에서 10년가량 보존이 됩니다. 여성은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헌재까지 갔어요. 이걸로 부부싸움으로.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이게 정당방위냐 우리 위법성 조각 사유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봤을 때는 이 직후에 찍은 사진이 있나 봐요. 그 사진에 남편의 손에 핥힌 상처가 있고 또 그리고 하는 이렇게 짧은 비명이 있던 거 봤을 때는 뭔가 폭행을 있었다. 여성에 의한 남편에 대한 폭행은 있었다라고 보지만 이 폭행이 왜 일어났냐 보면 남편의 어떤 일방적인 폭행을 막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 살짝 긁은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당방위라기보다는 이걸 이제 최소한의 소극적 저항행위, 최소한의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방어 수단이라 봐서 요거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이 그냥 정리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헌재까지 가야 됩니까, 이걸?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사실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봤을 때는 야, 검찰이 이거를 좀 면밀히 잘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일단 그냥 폭력이라고 인정해 놓은 다음에 가벼우니까 기소해 이런 식으로 처벌은 안 했으니까 됐지 이렇게 넘긴 거 아니야? 니네? 일을 좀 열심히 해서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되지 않냐라는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 가지고 뭘 헌재까지 가 이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봤을 때는 야, 우리도 얘기했잖아요. 저 정도면 정당방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다 쌍방폭행으로 일단 해놓는 거 그거 좀 하지 마. 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짧게
이제 우리나라도 정당방위 이거 진짜 좀 판단 기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묻지마 범죄, 지금 이제 경찰은 그 이상 동기 범죄라고 이제 명명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불시 어떤 그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를 하기 위한 아까 흉기로 공격을 하는 그 사람에게 업주가 저항하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쌍방폭행을 하게 된다면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도 이 형사처벌 받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결론 이런 것들이 향후 소극적인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을 하는 소극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갖다가 중구소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끝내기 전에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부산 진구 스터디 카페 그 알바생 성폭행 사망 사건. 알바 취업을 미끼로 유인한 뒤에 성폭행을 해서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와중에 성병까지 옮기게 한 그 30대 주범. 피의자 그 주범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저희는 이자들의 신상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습니다. 어제도 제가 아시는 분들 좀 제보 좀 달라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유력한 제보는 없었습니다. 지금 말이죠. 피해자가 5명입니다. 돌아가신 분 포함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30대 남성이라는 거 말고는 아는 게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부산 진구입니다. 분명 이자들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희한테 이자들의 신상과 관련해서 제보 꼭 좀 전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연구소 이어갑니다. (2013년) 여름 한 남자가 경찰서로 찾아옵니다. 3일 전 등산을 간 어머니가 이때까지 들어오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가출인지 실종인지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이 남자의 형도 행적이 모호하다는 것. 모자가 사라지고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 신고를 하고 있는데 진술하는 내용이 뭔가 석연찮다. 경찰은 사건임을 직감합니다.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사라진 어머니와 형, 그리고 수상한 차남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어머니와 형이 실종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남, 둘째는 형은 빼놓고 어머니만 실종 신고를 하러 왔다. 형은 왜? 자, 시작부터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자, 처음부터 하나하나 짚어보죠. 네, 일단 신고를 한 날짜가 2013년 8월 16일이었습니다. 한 30대 남성이 경찰서로 직접 가서 신고를 했는데요. 보도를 통해서 이름이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 30대 정영석이었습니다. 인천에 사는 50대 어머니가 있는데 실종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영석은 그런데 그 위로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거고요. 8월 13일에 어머니의 집에 갔는데 형만 있더라. 형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등산 가셨다고 하는데 이틀을 거기서 지내도 안 들어오셔서 신고를 하러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13일 이후에도 형을 계속 본 것처럼 설명을 한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이를 토대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인해 보니까 형 역시도 13일 이후에는 행적이 모호하더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13일 오후에, 그리고 형은 역시나 13일 오후에 회사 친구랑 통화를 한 게 마지막 행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시간 둘째 아들 정영석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경찰이 이제 그 정영석에게 8월 13일부터 신고 당시까지 행적에 대해서 이제 그 추궁을 갖다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바로 형과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그 시간대에 그냥 잔 게 아니고 수면제 먹고 푹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경찰이 CCTV 영상을 갖다가 확보를 하는데 형의 행적은 없는데 바로 14일 날 정영석이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시간대에 형이 소유하고 있던 그 당시 외제차인데요. 그것이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그것을 갖다 이 추적을 쭉 해보니까 강원도 정선 경북 울진을 갖다 들렀어요. 어허. 자, 그래서 강원도 정선은 거기에 그 어떤 큰 그 도박장이 있고 경북 울진은 이 사람들의 그 외갓집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운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다라고 이렇게 잡아뗐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태워보니까 형, 어머니 단어만 나오면은 그래프가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형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정영석인지 아니면 실종된 형인지 그거부터 밝히면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저 차량이 운행했던 고속도로 통행증 영수증을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찾았는데
정영석이 지문이 맞았어요.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분명히. 그리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정영석이 어머니하고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아까 도박장 얘기가 나왔는데 도박을 좋아해서 도박빚이 한 8천만 원이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는데 어머님이 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다툼이 있었고 좋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뭔가 이상하죠. 이상하죠. 차를 운전했고 어머니하고는 다툼이 있었고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고 근데 정영석이 난 모른다. 그리고 나 왜 이렇게 잡아두고 있냐. 이거 강압수사다. 그래서 입도 안 열겠다.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이게 의심은 가는데 뭐 시신이 발견됐고 아니고. 아, 지금 풀려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하하, 지금 뭐 헬멧을 쓰고 있는데, 아, 박 변호사님. 예. 야, 경찰 정말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된 다음 날 뭐 전단지도 만들고 증거를 찾기 위해서 뭐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뭐 폐가라든지 주위에 야산까지 다 갔는데 결국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어느 날 근데 이 한 달 정도 지지부진하던 차에 한 경찰이 기막힌 방법을 지금 떠올립니다. 실종 다음 날이 14일 날 형 소유의 차량 차량이 한 주유소 CCTV 찍혔는데 보니까 혼자 탄 거라고 보기엔 좀 이상할 정도로 차량 뒷부분이 좀 많이 내려 있었고 경찰이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형하고 어머니하고 둘의 체중을 합치면 125kg 정도 됩니다. 네네. 혹시 시신을 그 뒤에 실은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한 100여 번 이 실험을 해봅니다. 아, 지금 실험 장면. 씻고 만약에 어느 정도 눌리냐 보니까 한 2cm 정도 이렇게 눌린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이게 맞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야, 세상에 타이어가 눌린 2cm 정도 눌린 그걸 잡아냈군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목격자까지 나왔다고요? 네, 사실 목격자인지 공범인지 이 시점까지는 모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형소유의 차량이 움직일 때 동석자가 있었는데요. 정영석 씨의 아내 김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 김 씨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그날 여행 겸 드라이브 가던 길이었고 나는 차에서는 수면제 먹고 내리잤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모른다. 이렇게 잡아뗍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던 그 자동차 타이어 내려앉은 정도,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들이대니까요. 그제서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뭐 울진이랑 강원도 이쪽에 시신을 유기한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가방을 들고 내렸는데 남편이 거기에 뭐 시신이 들어있었던 것도 같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내가 지목한 그 위치를 추적을 해보니까요. 실제로 그 야산에서 어머니의 시신부터 발견이 됐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 정영석, 범인이 확실해져서 다시 체포를 했고요. 정영석도 이렇게 되니까 모든 걸 내려놓겠다면서 자백을 합니다. 형을 매장한 장소까지 털어놓으면서 경북 울진에서 이 형의 시신까지 발견되게 됩니다. 자, 풀려나고 헬멧까지 쓰고 나오면서 기자들 막 제치면서 아닌 것처럼 하다가 결국 저렇게 됐습니다. 체포 당시 모습 보고 가시죠. 어제 새벽에 갑자기 자백을 하셨는데 어떤 뭐 심경의 변화가 있었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죄책감 때문에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제일 죄송합니다. 아내도 범행 뭐 같이 하셨거나 그랬습니까? 아니면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와이프는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원래 잠을 잘 못 자서 수면제를 먹어야 자기 때문에. 자, 교수님 들으셨죠? 어머니 형을 살해했는데 아버지한테 죄송하다? 글쎄요, 이제 이 일반인들은 잘 알기 어려운 그 집안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관 좀 특이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왜냐하면 이 아버님이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버지의 그 어떤 그 보험금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돈을 가지고 이 두 아들 갖다 잘 키워왔었어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형을 갖다 살해하고 난 뒤에 아버지한테 죄송하다? 그건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한 7년 전에 2016년에 모 학회에다가 인천 모자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그 제가 논문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압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둘째 아들하고 돈 때문에 척을 져서 제가 나를 갖다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갖다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눈을 보면 무섭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 당시에 어머니가 시가 한 7억 정도 되는 그 3층짜리 건물 맨 위층에다가 거주를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산을 합하면 한 10억 원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가가지고 엄마 빨리 그걸 갖다가 팔아서 내 몫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가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시신 훼손 상태가 좀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아주 계획적인 어떤 살인이 아닌가 생각이 8월 13일 날 어머니 형을 아마 살해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가 탁탁 됩니다. 특히 이제 8월 10일 날 면장갑하고 청테이프 4개를 구입했고요. 다음 날인 11일 날 락스 표백제죠. 표백제를 구입하고 PC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13일에서 14일 정도에 어머니 형이 실종이 됩니다. 15일 날은 다시 또 표백제를 추가 구입하는 모습인데 이 사건 당일 날 어머니 찾아왔을 때 아마 살해를 결심하고 목을 졸려 살해를 한 다음에 형을 기다립니다. 형이 오니까 술 한잔 하자고 한 다음에 맥주에 수면제를 사서 나중에 같은 방법으로 또 살해를 하고 그 이후에 표백제로 이 정리를 하고 시신을 트렁크에 이제 싣고 유기를 했는데 형 옷을 입고 좀 이동을 한 걸로 보여요. 형이 아마 어머니를 좀 죽인 뒤 잠적한 것으로 좀 꾸미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시신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시신 훼손까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남편이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시아주버님을 그렇게 한 것 같다라고 했던 그 동석했던 와이프는 어떻게 됐습니까? 글쎄 그 와이프와 이 정영석의 관계도 또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정영석이 굉장히 아내 말만 그렇게 잘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잘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 락스 같은 거 살 때 정영석은 주춤주춤할 때 오히려 이 여성이 나서서 이 물건을 사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문제는 정영석이 피의자로 전환되고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되자 그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유서를 남기죠. 아, 내가 형사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라면서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유서를 남겼고 이 여성의 오빠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반발을 해서 인권이 진정도 높고요. 그 과정에서 이 여성이 또 임신 1개월 때였던 것이 알려집니다. 그 바람에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 숨진 거 아니냐 이런 또 동정 여론이 들끓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사건 기억이 나는데 그 아내 시신이 이렇게 집에서 나올 때 친정 엄마가 그 형사들 틈에 이렇게 딱 껴가지고 막 내 딸 살려내라고 하면서 막 형사들한테 막 항의를 막 욕을 하면서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진짜 결백했던 건지 어쩐 건지 다 정영석 입에만 이제 달려있게 된 상황이었는데 처음에는 아내를 감쌌습니다.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형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이 이거 남편이 부인 지켜주려고 이러는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당신 아내가 결혼 뒤에도 당신 몰래 노래방 도우미 일도 했었다. 그리고 내연남도 있었다. 이런 사실을 다 알립니다. 결국 정영석이 크게 흔들려서 털어놓기 시작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공모한 거 맞다. 심지어는 아내가 기획했고 난 실행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양 변호사님 이게 또 반전이네요 또. 그러게요. 이게 사실 이 시어머니인 피해자 여성과 또 이 며느리인 아내와 또 사이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교제할 때부터 반대를 했다고 하고 결혼 후에도 고부 갈등은 이어졌답니다. 심지어는 내가 너 이대로 못 살겠다. 너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 해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하고요. 세상에. 아까 기획도 이 여성이 했다고 하잖아요. 뭐 일본 추리 소설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범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참고했다라고 하고 심지어 이제 주고받은 이 메신저도 복원을 했거든요. 메신저를 보면 남편하고 어떤 식으로 어머니 돈을 빼돌릴까를 다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 일일이 하나씩 상의를 해요, 아내에게. 결국 이제 저런 식으로 돈을 노리고 훔치려고 하다가 그게 어려워지니까 해친 것으로 그렇게 보이죠. 자, 정영석은 1심에서 사형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항소심에서 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면서 현재 복역 중인데, 자, 교수님이 좀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냥 그 본인이 그 극단적 선택을 한 그날은 바로 본인이 억울하다고 어떤 그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 사건을 갖다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서적이 18권 그리고 범죄 관련 영상이 30개가 있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자기 꿈이 프로파일러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모은 것이 아주 집중적으로 모았었고요. 사실 이 이제 범행 이전에 만약에 이 여성의 가담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경찰이 강압 수사해서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갈 뻔했는데 다행스럽게 둘째 아들이 사실은 내 아내가 기획자고 나는 실행자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함으로써 극적인 이제 반전이 된 건데요. 사실 이 돈을 위해서 자기 어머니하고 형 그리고 아주버니 그리고 시어머니를 살해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과연 인간이 무엇 때문에 사는가라고 하는 그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그리스로 가보시죠. 한 남성이 여객선에 급히 뛰어올라 탑니다. 이 배가 곧 출발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갑판 위에 있던 두 승무원이 이 남성을 막아 세웁니다. 그렇게 서로 엎치락뒤치락 실랑이를 벌이는 와중에 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판과 항구 사이로 몸싸움을 벌이던 저 남성이 저렇게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빠졌어. 이 바다에 빠진 남성은 여객선 프로펠러가 일으킨 거센 물살에 휩쓸려서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승무원은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죠. 이 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출발합니다. 남성은 그렇게 어떠한 구호 조치도 받지 못하고 떠밀려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이 남성은 탑승권도 가지고 있었고 흉기 들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 물론 취객도 아니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요, 승무원이 아닌 이 상황을 목격한 다른 승객들이 해경에 신고해서 구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여객선도 머리를 돌려서 항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구조는 됐군요. 구조 당시에는 다행히 의식이 있었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아이고요. 이번 일로 현장에 있던 승객들은 물론이고 많은 대중이 분노했습니다. 그리스 해운부 장관까지 나서서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여객선 선장과 해당 승무원들 총 4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요. 이들 모두 살해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야,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주유소에서 차들이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 승용차가요, 저 주유건을 꽂은 채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안 돼, 주유건은 안 돼. 차에 딸려 끌려가고 안 돼. 결국 주유기 전체가 저렇게 아우,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우, 불났어, 그리고 불났어. 동시에 폭발까지 해버리고 맙니다. 폭발이군요, 폭발. 네, 주유기 주변은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놀라서 허둥거리는데 이때 주유소 직원이 재빨리 소화기를 가져와서 불을 진압합니다. 또 반대편에서도 소화기를 쏘아 올립니다. 천만다행히도 위험천만했던 이 주유소 화재는요, 단 30초 만에 완전히 진압이 됐습니다. 와. 주유소 직원들의 재빠른 조치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았던 겁니다. 다친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이 사고 원인이 된 승용차 차주는 초보 운전자여서 주유건 뽑는 걸 깜빡했다고 합니다. 으이그, 다음은 이탈리아로 가보시죠. 자, 한 남성이 뭔가를 넘어서 껑충 뛰어서 그리고 그 위에 올라서더니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다리를 쭉 뻗어보기도 하는데, 자, 볼 일이 다 끝나는지 남성 다시 껑충 뛰어내립니다. 이제 보시면. 볼일 본 거예요? 아니요. 자, 지금 이 화면은요, 위에서 찍은 CCTV 영상이고 남성이 올라간 저것이 바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16세기 조각상 보이시죠? 넵튠 분수대였습니다. 아하, 이런. 저기를 새벽에 아무도 없다고 시간 틈타 인증샷 한번 찍어보겠다고 저 귀하디 귀한 문화체에 저렇게 올라탄 겁니다. 저것 자체도 문제인데 조각상 일부를 깨먹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몰상식한 짓을 한 남성 22세 독일 청년이었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준 친구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저 두 남성 곧바로 체포가 됐고 문화재 훼손 혐의로 지금 구금 중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피해 복구 비용만 5,0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700만 원이 든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 벌금까지 이들에게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쌤통.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흰 티 입은 남성 보이시죠? 눈길이 잘 닿지 않는 외진 곳으로 들어갑니다. 눈치를 살살 보더니 갑자기 벽을 손으로 짚고 그대로 타고 올라갑니다. 보이세요? 무슨 스파이더맨처럼 저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남성 이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At 8:51 a.m., Cavalcante escapes from the prison, having crab walked up a wall, push his way through razor wire, run across the roof, scale another fence, and push his way through more razor wire. We only focused on the physical infrastructure and not necessarily human element.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도소였고요. 아하. 저 남성 2021년에 전 여자친구를 끔찍하게 살해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였습니다. 아하, 이런. 탈옥범은 30대 브라질 남성, 다른 수감자들이 농구 경기하는 틈을 타 슬쩍 탈옥을 시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이, 교도관들 뭐 하고 있었어? 자, 당국은 FBI까지 동원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며칠 전엔 교도소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한 숲을 속을 지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수색 범위 안에 있는 학교들은 수업까지 모두 중단한 상황이고 경찰은 헬기로 탈옥범 원인의 목소리를 틀어 자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잡히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오늘 밤부터는 9월 열대야가 없다는군요.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